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이영선 교수라고 합니다. 인성과 진로설계라는 과목은 예비 임상병리사가 되실 신입생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임상병리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과를 선택하실 때 이미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조사해 보셨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과의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성과 진로 설계 관련해서 1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과목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 지금 배우시는 인성과 진로 설계는 예비 임상병리사를 위한 인성과 진로에 관련된 설계를 하는 과목이고요. 우리가 이 과목을 배움으로 있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학교 생활을 위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최종 목표 설정을 해드리고 또 그 외에도 졸업을 위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 내용 아마 한번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합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과목별로 교수님 과목별로 성적 부여 관련해서 수업 계획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시는 인성과 진로 설계는 출석이 40%가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대면 동영상 강좌를 완전히 이수하는 것을 10%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습 포트폴리오 작성 및 그 외에 인성과 진로 설계 관련 과제에 대해서 전체 30%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활동 참여도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참여도의 20%를 부여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목은 패스와 난패스의 형태로 성적이 부여될 예정이고요. 학점이 A라든지 B학점 이런 식으로 학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출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 작성이라든지 활동 참여도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셔도 이 패스를 하시는데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꼭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제가 내드리는 과제만 잘 작성하셔도 난패스 성적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과목을 난패스로 받으시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이 과목을 다시 수강하셔서 반드시 패스를 받으셔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학년에 또 2학년, 3학년이 돼서 이 과목을 다시 듣기는 그리 쉽지 않으니까 1학년 때 들으셔서 반드시 패스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졸업하실 때까지 이 교양 필수로 채워야 되는 과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과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과 진로 설계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난패스를 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졸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챕터 1번 임상병리의 검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검사실 안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라든지 항목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그다음에 임상병리사의 그 임상병리사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하는 업무의 목적이라든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몇 가지 갖춰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합격 후에 취업을 위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진로가 있는데 그 진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학이란 무엇인가? 임상병리 검사학이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초과학, 기초의학과 지식과 기술을 임상검사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해서 실제로는 기초과학과 기초의학을 사용해서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대변, 색 및 조직 등의 검체를 이용해서 검사의 진단과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 및 예후 판정 등에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고 다시 얻어진 검사 성적이 임상 진단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환자를 과학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단의 정도와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이 임상병리 검사학이지만 흔히 우리는 이것을 임상병리학이라는 명칭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임상병리학과는 명칭이 굉장히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임상검사의학 또는 검사진단학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 교육기관에서 학문적인 분류에 따라 임상병리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고 2002년 3월부터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 의료기관, 한마디로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는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라고 변경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임상병리과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 명칭 대신에 진단검사의학과라는 명칭을 이용해서 그 같은 업무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 임상병리 검사학은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수행하는 업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화학, 임상혈액학, 그 다음에 임상면역학, 임상미생물학, 그 다음에 임상생리학, 그 다음에 면역혈청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면역혈액학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이걸 우리가 수혈의학이라고 부르고요. 혈액을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유전학이라고 해서 진단분자유전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조직병리학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가 8개 정도가 되는데 각각의 이제 8개 파트를 크게 우리가 3개의 부류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이 8개 파트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임상병리 검사 분야에서 가장 큰 분야가 바로 진단검사의학과라는 분야인데 거기 안에 임상화학, 혈액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생리학만 따로 떼서 생리검사 파트로 따로 떨어져 있으며 세포유전학과 조직학이 합쳐서 조직병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임상 실습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3개의 큰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각각의 8개의 파트에 대해서 한 주씩 걸쳐서 돌아가면서 임상 실습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분야의 학문을 검사해서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임상병리사를
우리는 임상병리 학을 배우는 임상병리 사라고 부르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다양한 검사 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검사 업무를 살펴보면 이 검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목적을 두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상병리사의 검사의 목적은 진단 및 감별 진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상병리사가 하는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단 및 감별 진단입니다.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임상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검사로부터 나온 결과물을 이용해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임상병리사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물을 의사나 그 외 간호사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결과치를 보고 환자의 질병을 확진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질병을 확진하는 데 있어서 병원 내에서 임상병리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병의 중등도 및 경과 판단을 통한 치료 방향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가 몸이 아파서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왔을 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이 경과 및 중등도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임상병리사의 검사를 이용해서 경이다, 중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굉장히 중증을 넘어선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수치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결국은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결과적인 치료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상병리사가 내주는 결과 리포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후 판정은 임상병리사가 하는 모든 검사 결과치를 이용해서 환자의 나중에 좋은 예후든 나쁜 예후든 나중에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거라는 예후를 판정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건강검진. 그래서 질병을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트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건강검진 관련 검사의 한 반 이상은 거기에 지금 앉아서 검사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임상병리사들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안에 있는 수치 검사를 하거나, 소변을 가지고 소변에 있는 성분 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심전도라든지 뭐 이런 호흡기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상병리사의 주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의 검사의 주요 목적 안에 건강검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료 효과의 추적 관찰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예후 판정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 환자가 예를 들어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했다. 치료한 이 환자가 이제 암이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된 상태인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완전히 이 암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혈액을 뽑아서 혈액 내에 그 암과 관련된 주요 타겟 인자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데, 그 업무도 바로 임상병리사의 검사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상병리 검사의 목적의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임상병리학의 실제적인 검사 방법에 관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고, 또 임상병리 검사학 개론에서 임상병리 검사학 분야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임상병리사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임상병리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학교에 들어오셔서 4년 동안 또는 전문대에서는 3년간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어떤 대학 내에 임상병리학과라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가가 된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대한민국에는 교육부에서 인가한 임상병리학과가 전문대가 24개, 4년제가 24개, 합쳐서 48개 정도, 약 50개가 정도 되겠죠. 50개 정도 되는 대학에 임상병리학과가 인가를 받아서 개설되어 있는 상태고, 전문대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4년제는 4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히 이제 학생들이 똑같은 임상병리학과인데 3년제와 4년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3년제는 우리가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 배워야 되는 학문을 3년에 축약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배우고 기술을 위주로 익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년제는 이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고시와 관련된 과목들을 당연히 배우시고, 그걸 포함해서 그 외 기초 과목과 그 다음에 기초의학에 관련된 학문들을 포함해서 그 내용 전체를 4년 동안 이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병리학과에서는 4년제를 당연히 나오셔야 기초의학이나 기초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석사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시면 다시 4년제의 대학에 재학하셔서 편입을 하셔가지고 다시 4년제 학사 졸업장을 따셔야 석사라든지 박사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공부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4년제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4년 동안 4학년 때까지 교과목과 관련된 졸업 이수 학점들을 수행하시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 예비자 상태가 되시면 나중에 졸업을 하는 해의 4학년 때 4학년 졸업 4학년 고학년 12월 달에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병리 국가시험에 그러면 합격을 하시고 이 합격 후에 이 사람은 졸업 예정자가 맞는지를 학교에서 다시 한번 그 교육부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2월에 졸업 예정자가 맞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 면허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 학점을 다 못 채운 상태에서 4학년을 올라갔고 국가고시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합격을 했으나 내가 그해 2월 달에 만약에 졸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르신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시험 합격은 취소가 되고 면허증 발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올라가실 때까지 매 학기, 매 학년에 걸쳐서 졸업 이수 학점 신경 쓰셔서 잘 채워 놓으시고 나중에 4학년 올라가셔서 130 학점까지 130 학점이라 하면 전공과 교양을 합쳐서 130 학점을 채우시면 되는데 그렇게 채우셔서 졸업 예정자가 되시면 국가고시를 합격했을 때 당연히 면허증이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국가고시 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이 이렇게 발급이 되면 병원에 들어가서 임상병리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은 검사실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임상병리 검사실 안에서 업무를 살펴보면 이 필요에 따라서 검사 기계라든지 기구, 시약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검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이용하는데
그 장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 안에 시약을 사용하는가가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건물의 채취입니다. 가건물이라고 하면 환자로부터 채취하는, 환자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검체를 얘기하는데, 이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에 가장 또 두 번째로 큰 업무가 하나가 바로 혈액을 받는 이런 체열 업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체열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찾아가지고 체열을 하는 게 바로 임상병리사에 있어서 가건물 채취에 있어서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로부터 검사할 수 있는 항목 수치에 가장 많은 수치, 항목을 갖고 있는 검체가 바로 혈액입니다. 그래서 혈액, 소변, 대변, 대변은 당연히 위장관 계통균, 식중독 일으킨 사람들, 식중독 원인균을 찾아내야겠죠. 대변, 그 외에도 뇌 척수액이라든지 몸에서 나오는 삼출물, 그 다음에 객담, 가래를 얘기합니다. 객담이라든지 이런 검체를 모두 임상병리사가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건물의 검사. 이렇게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실에 가져오게 되면 검사실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해가지고 이 검체물을 검사에 이용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혈액의 체열 제제를 제조, 조작, 보존, 공급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헌혈의 집 가서 이렇게 헌혈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헌혈의 집에 가서 내 혈액을 이렇게 공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받은 혈액, 내가 공여한 혈액이 병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환자에게 이렇게 수혈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혈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자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혈의 집에 가서 내가 혈액을 공여를 했고 그 혈액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혈액이 병원으로 들어가서 병원에서 누군가는 그 혈액을 보존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임상병리사고 그 다음에 그 혈액을 사고가 난 아니면 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검사 수행을 하는 사람도 바로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혈액형을 맞춰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혈 적합성이라는 걸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 검사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혈은행 파트라고 하는데 혈액은행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액을 저장하고 내어주고 이런다는 의미로 우리가 혈액은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혈액을 환자에게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을 잘못 내어준다거나 이러면 환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임상병리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실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4년 동안 잘 배우셔서 내가 임상병리사가 되면은 어떻게 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학문을 수행해야 되겠구나, 학문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지금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임상병리사가 됐다.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진로를 살펴보면요.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취업의 어떤 분야는 당연히 병원에 취업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과 같이 다양한 병원 등에 취업을 해서 검사실, 아까 얘기했던 진단검사의학과 안에서 임상명의사로서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초의학교실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기초의학과 과학이 합쳐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라든지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의학교실 등에 들어가서 연구직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도 주로 임상명의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임상병의사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특히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의사 세 사람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PCR을 돌려가지고 코로나 확진 검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PCR 기계를 돌려서 이런 진단 검사, 코로나19의 확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임상병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건 인력에서 임상병의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때 4년 뒤에는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기 위한 분자 진단 파트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를 공무원으로 뽑는 일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진단검사 파트의 임상병리사 공무원을 많이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임상병리사의 어떤 필요와 공급이 더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지금 TV에는 부각되지 않지만 검체를 채취한 검체를 검사실에서 PCR 업무를 돌려서 지금 검사 확진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임상병리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당연히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고 해서 환자 사고 여러 가지 환자 또는 시체의 검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에도 당연히 임상병리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검역소, 보건소 등에도 당연히 임상병리사가 하는 업무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도 국군병원, 국무원이죠. 제약회사, 의료장비 및 씨약회사 연구원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임상병리학과 졸업해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 진학을 통해 임상병리학과 교수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학문의 뜻을 두고 제자 양성의 뜻을 두고 있으신 분들은 또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석박사 과정을 하시고 또 교수가 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는 이 한 가지만 직군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 지금 9가지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군을 의료 관련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 관련 직군은요. 환자로부터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의료법상 검체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병리사가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학문 분야가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중에 학교에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여기 있는 파트들 9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임상병리 검사학의 역사와 그 다음에 임상병리 검사 형태에 대한, 그럼 우리가 임상병리사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우리가 언제부터 임상병리사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쭉 이어서 진행이 될 건데요. 다음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